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저희 시사만사팀이 부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 33명의 지난 한 해 성적표 일부를 분석해봤습니다. 국회 본회의 직접 출석, 무단 결석,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 등입니다. 1년 동안 법안 발의를 100건이나 한 의원도 있는 반면 빵건, 그러니까 한 건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PK 정치 토크. 오늘은 우리가 뽑아준 부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 성적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이상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이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때 중앙정치권에 부산 경남의 목소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 먼저 법안 발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태경 부대변인,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아무래도 법안을 발의하는 거겠죠. 예.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네.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달걀을 낳지 못하는 닭은 네. 태계라고 하죠. 네. 법을 만들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태거되어야 합니다. 2018년 국회에서 발의된 총 법안 발의가 6,500건입니다. 이 중에서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212건입니다. 네. 예. 뭐 이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 법안 속에서 우리 부산 경남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안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은 꼼꼼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 경남 지역 법안 그 발의 대표 발의 건수네요. 한번 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김도읍 의원이 100건을 발의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이네요. 김혜영 의원이 98건이고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고요. 상임위별로 좀 법안을 만들기에 발의하기에 유리한 상임위가 있고 그래서 뭐 저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결과는 상임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법안 발의에 우리 소극적인 분들 어떤 분들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불출마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발의하지 않으셨어요? 예. 달걀을 낳지 못하는 닭이죠. 네. 김무성 의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네. 21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과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남은 임기를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초재선들을 위해서 양보한 건 아니겠죠? 예, 뭐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다른 자기 정치 활동에 바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표에 보니까 네. 뭐 윤준호 국회의원이나 김정우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6월에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적응하는 기간 때문에 법안 발의가 좀 적었다고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대로 이름을 알린 또 지역구 의원들도 있을 텐데 아니, 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쪽에서 여상규 의원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예, 여상규 의원이 지금 법사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상규 의원이 법사 현장 맡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회 문화가 선수, 서열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삼선을 하면 보통 상임위원장을 전반기나 후반기 중에 맞죠. 예, 법사 현장을 맡은 것 같은데 네. 저분 2016년 대표 법안 발의 0건입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적은 게 아닌가요? 아니죠. 2016년 네. 그럼 0건이고. 법사위원장 맡기 전이네요. 예, 2017년도 대표 법안 발의 1건입니다. 2018년 3건입니다. 네. 이번은 근원적으로 법안 발의를 등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법안 발의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건 정말 모순입니다. 법사위는 입법부 안에 입법부입니다. 그렇죠.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입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법안 발의를 게을리했던 분이 맡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갖고 이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상규 의원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법안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법안 근데 꼽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난민법 폐지 법률안이라고 네. 부산의 조경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제주도 재미가 없다. 난민들하고 관련된 예, 맞습니다. 거였나요? 작년에 한 500여 명의 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뭐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죠. 불법 체류 문제, 테러 혹은 범죄의 우려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난민법을 폐지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에 관련한 절차와 그리고 난민의 처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없게 되면 난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유사하게 7명의 국회의원들이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었습니다만 조경태 의원 혼자만 난민법 자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조금 무의미한 법률안이 아닌가. 이거 그렇게 통과됐습니까? 평가합니다. 아니요, 그냥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네.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제가 검토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네.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보면은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네. 전문위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통과하기 통과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전혀 없다고 보고 저는 계시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저- 경우는 네. 법안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의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 많은 법률안이었다고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저기 워스트 법안으로 그 유치원법 예. 저지 법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워스트 법안을 그걸로 꼽으신 걸로 알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직접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한번 볼까 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7번 개최됐는데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김혜영 의원이 100% 출석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최태경 대변인? 예, 그래서 저는 그 베스트 부산, 울산, 경남 베스트 국회의원으로 네. 김혜영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보였던 모습은 가히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네. 부산, 경남에서는 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만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네. 우리의 주요 정당에서 네. 최고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당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죠. 그리고 방금 우리 자료에도 놓다시피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법안 발의 출석률 네. 모두 1, 2등을 다투고 있죠. 김혜영 의원이 제일 그러면 높았고 전재수 의원도 두 번째 있고 있고 그죠? 김도부 의원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예, 김도부 그렇네요. 의원도 네, 칭찬해줄 만하죠.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마 당론으로 본회의 나가지 말자라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상당히 번 많이 있었죠. 있습니다. 예, 많이 그것 때문에 아마 빠진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사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분이 우리 저기 부산 연제지역구의 김혜영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김혜영 의원 지금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이거- 김혜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좌관을 잘 두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초선 의원이 법안 발의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국회 아, 예. 본회의 개근도 하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먼저 법안 발의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 활동을 했었던 게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복잡한 이런 현안도 이 관련 법규가 그러니까 미비되거나 아니면은 네. 법규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법안 발의를 많이 했고요. 또 뭐 본회의 출석 같은 경우에는 또 국회의원 가장 또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다 출석하시면 개근상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개근상을 이거 받아야 되는데 개근상은 안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 전반기에도 아마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예, 먼저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네. 지금 우리 민생 경제 부분에 좀 활력을 우리 정치권에서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뭐 중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어깨에 좀 힘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법안 발의 거의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이거 저기 왜 그러신 걸까요? 더 바쁜 분이 있습니까? 국회에 계시면?
아마 또 뭐 여러 가지 국정감사 활동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뭐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예, 뭐-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권한이자 책무 중에서 가장 큰 책무가 입법에 관한 그런 권한이고 책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려는 걸로 알고 예, 오늘 통화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네, 예. 전화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일로 통화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기 이승건 전 의원은 예. 그러면 베스트 의원 누구로 꼽으시겠습니까? 예, 야당 소속 국회의원을 좀 뽑고 싶은데 네. 솔직히 좀 없네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고 있는 아하. 김영춘 국회의원을 네. 베스트 국회의원을 좀 뽑고 싶습니다. 국회 활동은 거의 못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아까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의 경우는 법안 발의율이라든지 그리고 출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베스트 국회의원을 선정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입법부 활동뿐만 아니고 지역을 대표한 활동도 또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해양 도시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김영춘 장관의 경우는 최대한 부산에 해양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에 공감합니다. 네. 모처럼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워스트 국회의원 우리가 한번 뽑아야 될 텐데 우리 최태경 대변인께서는 워스트 누구로 예,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군현 의원입니다. 이제 전 의원이죠. 그렇게 됐죠. 예. 네. 보좌진 급여 상납이라는 이게 잘못된 간행을 고소해서 그 정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이제 발생함으로써 엄청난 국세를 낭비하게 만들었죠. 네. 예, 그런 취지에서 이분을 선정했고요.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분을 제외하고도 간행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이군현 의원을 사퇴를 계기로 네. 이제 이런 비인권적인 잘못된 간행은 국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선정했습니다. 보좌진이 집에 가져가서 살림 살아야 될 월급 가져가서 예, 운영비로 썼다는 거 이게 참 저희들도 예, 놀라지 않을 수가 부끄러운 없습니다. 일입니다. 예, 이승건 전 의원 워스트 누구로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대학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는 네. 분인데 참 제가 합리적이고 그 성품도 온화한 분으로 인정하시는 김정호 조선 국회의원을 조금 네. 아쉽지만 워스트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갑질 그렇죠. 논란에 예. 있어서 곤욕 치렀죠. 뭐 전국적으로 네. 그 건으로 떠들썩해져 버렸는데 공항에서 공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이 부분이 아무래도 김정호 국회의원을 아쉽게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계기가 안 됐겠습니까? 네, 그러기를 예. 좀 바라는데 좀 아쉬운 건 그 본인이 갑질했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데 네. 해명을 할 때 네. 공항 직원이 갑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사과할 때의 시점을 너무나 늦추어서 놓쳐버린 문제 그리고 또 사과도 본인의 자발적인 것보다는 네.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의 요구에 의해서 한 모양새 이런 것들이 좀 끝까지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4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감, 이 무게감은 국민한테 다가올 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만이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난 김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 본회의에 출결석 상황에서 무단 결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 안 나온 분들 명단입니다. 보면은 뭐 김무성, 여상규, 윤영석 의원이 7차례고 가장 많이 뜻밖입니다. 이분은 저는 부지런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13회 김세현 의원인데 이해가 되는 분, 되지 않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제일 놀라운 게 김세현 의원이 네.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유를 저도 참 저분이 나이도 젊고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 참 실망이 클 것 같아요. 아마 워낙 또 재력가로 알려졌기 때문에 관리할 재산이 많았는가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엄영수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변명거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만 제출하면 되는 것을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달걀을 낳지 못하는 김무성 의원님 계시고요.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여상규 의원님도 계시네요, 여전히. 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과 가지 않는 부분에 분류를 할 필요가 없이 네. 기본에 좀 의원들이 충실해졌으면 좋겠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기본이고 직장인은 회사에 출근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다른 의원의 법안도 검토해보고 본인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꼭 이 국회의원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달라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국회 본회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곳이고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의무겠지요. 네. 제가 한번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윤리위원회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있는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0대 국회 들어서 모두 19건의 전체 징계 건수가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 출석 안 해서 징계받은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뭐 출석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팔이 안으로 그게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PK 정치 토크였습니다. 지역사회 빅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오늘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50살 최승우 씨가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변한 옛 형제복지원 터를 바라봅니다. 여기가 저 밑에 쪽이 그 형제복지원 입구고 이 전체가 터가 다 형제복지원 터였죠. 이쯤이 어디냐면 정신병원. 최 씨는 1982년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경찰에 잡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수용된 첫날부터 소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지옥과 같은 생활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잡히 들어오는 그 첫날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근 5년 동안 소대장들한테 그냥 성폭행을 당하고 살았죠. 강제노동과 감금과 폭행 이 안에가 사실은 진짜 지옥과 같은 곳이었죠. 형제복지원 건물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최 씨 안내를 따라 산을 따라 올라가자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사용했던 물탱크입니다. 그 소대 내에 열쇠로 잠그는 이 하나의 그 공통된 열쇠였거든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네.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거든. 탈출 못하게. 최 씨는 보여줄 게 있다며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문서는 다름 아닌 최 씨의 주민등록 초본. 이곳에는 형제복지원 원장이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악몽을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형제복지원에서 5년 생활을 하고 나온 최 씨는 사회 부적응자가 돼 있었습니다. 안에서 당한 폭행과 인권 유린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과 결혼까지 막혔습니다. 형제복지원에 함께 수용됐던 동생은 사회로 나왔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 한종성 씨는 9살 때 형제복지원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신상기록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9살의 어린아이에게도 노동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9살에 노동 가능해놓고 건강해놓고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물품 만들어내는 강제노역 같은 걸 했죠. 그 9살 때부터요? 그렇죠.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인원은 약 3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기자 콜럼보는 힘들지만 우리가 대면해야 되고 외면할 수 없고 또 해결해야 된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명달 전 동래경찰서장 나오셨습니다. 네, 황민호 변호사 나오셨고요. 권성주 우리 국제정치학 박사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우 기자와 같이 앞서 영상에서 만나보셨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 씨 모셨습니다.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9살이던 꼬마가 이렇게 나이를 먹기까지 우리 사회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설 폐쇄 후에 네. 그 제가 형제복지원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사건을 다시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을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아버지와 누나, 제가 형제복지원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살았었던 그 동네에서 네. 사는 것이 저는 사건의 해결이라고 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저는 다른 고아원으로 시설로 전원 조치됐고 또다시 격리가 되었고 네. 그 후로 가족하고 완전 생이별이 됐고 그리고 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무수한 차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형제복지원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그렇죠. 출신이라는. 네. 잠깐만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 사건은 1975년부터 네. 1987년까지 12년 동안 존속된 이 형제복지원은 불황인과 노숙인을 단속해 수용하는 시설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박정희 정권 때 내려진 내무부 훈령을 보면요. 거린 등 건전한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불황인을 신고 단속해 수용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신 정권에서 시작된 단속은 전두환 정권 때 절정에 달합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의 부골 행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후 8일 동안 무려 1,850명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요. 네. 예. 한종선 대표께서는 그러면 9살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 형제복지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그때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네. 그 부산역 앞에 복례국민학교라고 있죠. 네네네. 네, 거기에서 작은 누나가 4학년 다니고 있었고 아. 학교를 끝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 내려놓고 따라 나와라 해서 이제 따라 나갔는데 그날 동네에 구경시켜주고 극장도 네. 가고 아. 저녁 8시경에 이제 동강 파출소에 이제 네. 저희 보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가 그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조금 지나서 형제복지원 차량이 음. 그 파출소 앞에 서가지고 사람 3명이 내리고 한 명은 문 앞에 있고 2명은 들어와서 그 서류 주고받고 악수하고 순경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들어서 이제 차에 실은 거죠. 누나하고요. 두 그렇죠. 사람을. 네. 예. 그럼 아버지께서 형제복지원에 맡긴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추측해 보면은 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맡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형제복지원이 그런 시설이라는 걸 알고 맡기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정화 사업 한다고 네. 했으니까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이 지금 없으니까 저희 예,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실 예, 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다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맡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소 자료에서 보면 네. 분명히 아버지가 저희 보고 있으라고 해서 잡혀갔는데 네. 입소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3일째 아버지도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울고 있어서 주민신고로 인해서 들어간 걸로 돼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이유로 근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주변에 분들하고. 그 형제복지원에 4,500명 가까이가 수용돼 있는데 4,500명이 전부 다 그 부산에서 껌을 팔거나 신문을 돌렸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례지만 우리 한종선 대표께서는 그때 9살 때 누나랑 같이 거리의 불황인이었습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고 네. 그 아직도 복례국민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흔적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 우리 한 대표 온우이를 누나하고 같이 키우기 힘들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공원에 맡긴다고 맡긴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컸으니까 네. 국가가 지원하는 곳이고 하니까 국가가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개인이 국가를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의 그 참상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가 하기에는 너무 처참하게 그 환경이 돼 있던 거죠.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첫날에 그 9살짜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네. 누나랑 강제로 격리가 돼갖고 다른 소대로 배치가 됐었으니까. 누나랑 같이 못 있었네요. 들어가서요. 네. 누나는 23소대 여자 소대 있었고 저는 24소대 아동 소대 있었는데 누나는 몇 살이었습니까?
누나가 그때 12살이었죠. 12살이었고요. 아이였네요. 누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날은 밤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자고 네. 일어났는데 소대로 구분돼 있잖아요. 네. 한 80여 명 정도 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아침부터 이제 맞기 시작한 거죠. 9살 꼬마를. 예. 그런데 맞으면 더 울게 돼 있잖아요. 아이니까. 네.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돼도 멈추질 않죠. 제가 울음을 끝해야지만 멈추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 이게 외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안에서 뭐 구타, 폭행, 뭐 심지어 뭐 살인, 안매장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듣거나 목격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목격한 경우는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네. 이 사람 거의 이 정도면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다가 골이 터져가지고 아유, 네. 피를 철철 흘러가지고 눈 뒤집어지고 호흡이 가빠가지고 숨을 못 쉬는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 응급처치라는 것은 그냥 물기 얹고 네. 흔들어 보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원장실이나 중대장실로 전화 인터폰을 해서 의무과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의무과에서 다시 소대로 복귀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바로 병원으로 체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소대 내부에 보면은 현황판이란 게 있거든요. 네. 총 인원 이렇게 체크하는데 병원 1일로 체크됐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병원 1이 지워지고 현 인원에서 총 인원이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경우군요. 그렇죠. 이게 참 80년대 사회 분위기, 뭐 저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만은 이게 부산에서 겪은 일이라서 어떻게 선생님 기억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 경찰에 갓 입사를 했었는데요. 네. 82년도에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네.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을 올림픽. 앞두고 네. 사회 정화 차원에서 각종 범죄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단속의 과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전두환 그때 전 대통령이 거리에 불황자 보이지 않게 하라 뭐 이라고 이런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김 기자 늦었지만 그렇게 사라졌던 분들에 대한 흔적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시의원이 어제 부산의료원을 방문했는데요. 네. 바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 기록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피해자 증언 가운데 시신이 가족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팔려나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 명부는 이미 폐기 처분된 상태여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의료원 쪽에서 이제 뭐 진료를 받기도 하고 뭐 사망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해부용으로도 그런 이쪽으로, 이제 예, 이제 뭐 그거는 의도를 갖고 하다기보다는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파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예. 참 관련 자료도 지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당시 책임자 처벌이 잘 안 됐습니까? 예, 형제복지원 참상이 드러난 게 네. 12년 만인 1987년인데요. 네. 당시에 울산지청에 김용원 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네네. 이분이 당시 30대 초반에 신참내기 검사였는데 네. 어느 날 겨울에 지인과 이제 울산 야산에 꿩 사냥을 나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추운 날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강제 동원이 돼서 노역을 하는 장면이었고 그 옆에는 몽둥이와 감시견까지 대동한 경미원들이 이들 감시하면서 매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형제복지원 수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 10여 명을 이제 동원을 해서 형제복지원 사무실을 이제 급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발견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감에 불탔던 검사가 수사를 막상 시작을 했는데 석연치 않은 윗선의 어떤 압력들이 계속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는 됐지만 상당 부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 김영원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네. 이 취재 과정에서 만나보니 현재는 지금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시군요.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수사 외압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구속한 바로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부산시장이 이제 직접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검사님 이 박 원장 구속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석방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장은 형사 절차를 모르니까 석방하라는 소리가 입에서 쉽게 나왔지만 이제 그 검찰 조직에서는 석방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는 없죠. 빨리 기소해버려라. 더 수사하지 말고. 예, 우여곡절 끝에 김 검사는 이제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구 원장을 비롯한 그 밑에 직원들을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구형을 하면서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6억 8천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네. 박인근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그리고 벌금은 6억 8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이 대구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박 원장이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이 됐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 이하로 형량이 그쵸.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네. 대법원은 그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빠져버린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다시 심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 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 그 재판을 했는데 네. 거기서 또 1년이 감형이 돼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다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대법원이 특수감금 혐의는 당시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라고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하고 일부 횡령의 혐의만 적용을 해서 2년 6월을 선고를 하고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피해자 센터가 개소하기도 했고요. 개소식에서 밝힌 오거돈 시장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자신은 부산시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시 김용원 검사에게 수사 대충 하라고 전화했던 부산시장 30년이 지났어요. 새로운 부산시장이 사과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났습니다. 오거돈 시장 사과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개인적으로 그 오거돈 시장님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거나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렇겠죠. 다만 어떤 시정의 공무원으로서 네.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지금 현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에 현 시장이 사과하는 부분에서 너무 일방적이었다. 어떻게? 왜냐하면은 그 사과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진상의 그 피해 사실이라도 입증이 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서로 처음에 31년 동안 이렇게 모른 척하고 버텨왔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부산시가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었던 거지 책임이 않습니까? 없다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은 그 현 시장님께서는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네. 우리는 아직 우리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지도 모른다. 네. 내가 왜 잡혀갔었는지부터 이유를 알게 해달라. 이게 드러나고 나서 우리가 사과를 받더라도 사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 검찰총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겠지만은 네. 그런 사과 역시도 우리는 일방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소식 그 뚜벅뚜벅 센터가 열렸지만은 네. 그 상담원이 아직 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소식부터 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숨죽여서 지켜봐왔었던 수많은 피해자분들께서 나도 이제 피해 당사자요 하면서 나왔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지만은 네. 일방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그 사과가 서로 쌍방 간에 이해가 되려면
진상 규명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과정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이 관련 법안이 진상규명특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발의가 됐었어요.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잠자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권 박사님? 네, 우선 이런 정말 인권 유린 사건이 아직까지 진상규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네. 안타깝고 정말 화도 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에서 계속해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법의 내용을 먼저 좀 보면 네. 이 피해자와 그리고 유족들에게 보상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가장 이 핵심이 되는 골자가 뭐냐면 이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진상규명위원회에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대 때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께서 이거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임기 만료 폐기가 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없어졌고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했는데요. 네. 우리 비상상고는 이제 흔한 개념은 아닌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 의미가? 우리가 이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네. 그 심판이 이제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이제 비상 구제 절차인데요. 우리가 흔히 좀 알고 계신 재심 절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재심은 좀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가 다시 이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권리 구제 신청을 한 절차라면 네. 이제 이 비상 상고 절차는 그 규정된 법령의 위반을 이제 그 유무죄 효력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법령의 위반을 판단받고자 하는 절차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그래서 네. 29년 전 대법원 판결은 그 당시에 특수감금 행위가 내무부 훈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번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그 근거 규정이 되었던 내무부 훈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결국 겁니까, 그 그러면? 내무부 훈령을 제정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고 네. 그 유족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상상고 절차도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뭐 여러 가지 하실 이야기 또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일단 그 비상상고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선언적인 부분에서만 인정될 뿐. 그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고 뭔가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피해 사실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서는 피해 당사자로서는 어떻게든 자기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끝으로 이제 해야 할 말이 있다면은 그거죠.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아닌 우리가 한때는 피해자였을지라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 역사적으로 증언해야 할 역할은 피해자한테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제 증언을 하고 증언자로서 기록자로 그다음 생존자로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 지금 살아 계신 피해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인권 선진국으로 더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선배들이 잘못했었던 거 네. 지금 후배 정치인들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저질러놨었던 건 내 선배들한테 공천받았다라는 이유로 끝끝내 버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각성하시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빨리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시길 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나이가 제가 44인데 네. 아직 너무 젊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 네. 이렇게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지금도 국회 앞에서 427일째 이렇게 노숙농성하게끔 네.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년 동안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한두 명이 아니라 513명입니다. 예, 513명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기자 콜롬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부산 경남 지역의 사건 사고와 생활 속 이슈를 들여다보는 밥상머리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훔쳐보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며 두려움했다는 영화 숨바꼭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타다리차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의 앙심을 품고 일가족을 살해한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한 해 이 같은 보복 범죄로 숨진 여성이 무려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말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죠. 30대 남성이 좋아했던 여성의 일가족을 모두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그 이유가 애인하고 이별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었습니까? 30대 남성이 80대 노모를 비롯해서 네.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사건인데요. 알고 보니 범인은 숨진 노모의 손녀와 동거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아마 동거 생활이 불화로 끝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위해서 범행 용구를 무려 56개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별 앙심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제로 강력 사건 현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남녀 간의 질투, 그다음이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시기, 이런 범행 동기를 분석해가면서 실제로 사건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했다가 헤어지기가 다반사인데 참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데이트 폭력이 고령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66살의 남성이 61살 여성에게 사귀자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양심을 품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야산에 있는 한 식당에 지인과 약속이 있다며 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에 흉기로 여성을 찌르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 남성은 여성이 고백을 거절해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유사하게 피해자들이 좀 신고를 꺼려하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피해자들이요?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또 가해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또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신고를 꺼려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정확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집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경찰청은 이제 일선 경찰서에 태스크 포스를 설치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젊은 연인들 사이에 신고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통상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의외로 이제 40대, 50대 신고도 많았고 60대 이상 이제 고령자의 신고도 전체의 3.6%를 차지를 했고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황혼이혼이라든지 사별 등으로 홀로 된 어르신들이 갈수록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데이트 폭력도 뭐 빚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월달에 대전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이 70대 여성, 그러니까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강목으로 이제 머리를 가격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해서 봤더니 1년 동안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 여성분이 이별을 통보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폭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장님, 현역에 계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하고 계시죠? 네, 그중 한 사례를 보면 70대 A 모 씨와 60대 후반인 여자분이 콜라텍에서 처음 만나서 서로 잘 지내오던 중에 A 씨가 자기 친구 B 씨를 불러서 여자친구와 같이 식사 중에 여자분이 B 씨에게 관심을 보이자 이에 화가 나서 A 씨가 여자분을 밀어서 계단에 넘어지면서 많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질투한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당사자 간의 조정이 좀 어려워서 네. 가족들까지 입회식에서 사건을 잘 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해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하지만 입건돼도 구속된 경우는 4%에 그쳤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연인 간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사과에 뭐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게 2017년도의 통계를 보면 네. 이런 혼인 그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피해자가 8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약 4일에 1명꼴로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 네. 이른바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집요하게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옛날에 연인 관계였던 모든 그런 걸 떠나서 네. 바로 단호하게 대처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일단 그것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강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게 뭐 남녀 간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 네. 이런 스토킹에 관련된 처벌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발의가 된 것이 1999년도 15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게 12차례 발의가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1999년도에 처음으로 발의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이 스토킹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개정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 스토킹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견이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에 의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이 3개국에서 특히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응을 시작한 것이 미국이고요. 199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2년 이상 그리고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스토킹법을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주에서 반스토킹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게 지금 효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이버 스토킹법까지도 발의를 해서 그것까지도 처벌 대상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외국에서는 그러면 뭐 반스토킹법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스토킹이라는 게 입증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일단 스토킹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우리 피해자가 생각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추후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또 촬영을 하고 또 가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이 그런 이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나중에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또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조금 이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회 차원에서 20년 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거는 사랑의 성립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인 거겠지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후에 이어지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요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성면 공사를 하는 초중학교들 정말 많습니다. 바쁜 시간 탓에 날림으로 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윤혜림 기자가 준비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을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KNN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